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등 인성 교육 시간입니다. 이번 학습 주제는 미래의 나를 생각해요. 청소년 범죄 예방 교육입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 청소년 범죄의 의미를 알아보고 청소년 범죄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입니다.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경기 구리시의 한 초등학교 고학년생인 A양이 자신의 조부모 집에서 친구 B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안에 있던 A양을 긴급 체포했다가 가족에게 인계했습니다. A양이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상 처벌할 수 없으며 일반적인 형사사 이 사건을 통해 살인이라는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 고교생 자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유명해진 이유는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7시간 전 엘리베이터에 앉아 흐느껴 우는 모습이 엘리베이터 CCTV에 찍혔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앞둔 학생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학생이 남긴 유서에 따르면 또래 학생들의 폭력 수준은 가히 끔찍했습니다. 먹을 것과 돈을 항상 빼앗고 숙제와 심부름을 항상 시켰다고 합니다. 고막이 찢어질 정도로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라디오 줄을 피해 학생의 몸에 감아 괴롭히기도 하였습니다. 더욱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대부분의 폭력이 피해 학생의 집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의 집에 부모님이 없는 틈을 타 비밀번호 키를 열고 무단으로 들어오곤 했습니다. 학생은 유서에 비밀번호를 바꿔달라고 부모님께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중학교에 다니는 또래 여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조건 만남을 강요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고작 14세에 불과한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지만 청소년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아예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청소년 범죄의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두 번째 활동입니다. 청소년 범죄의 처벌 기준. 10대 청소년이 일으키는 범죄 중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일으키는 강력범죄 비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강력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와 같이 죄질이 무거운 범죄를 말합니다. 표를 보면 14세 미만 청소년들의 강력범죄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강력범죄는 더 높은 나이대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10대의 나이는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소년법에 의해 강력범죄를 저질렀어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10대 강력범죄자들의 나이가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1953년 법제화 후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은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 소년법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소년법은 미성숙한 어린이들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형사사법에 대한 규정입니다. 어린이들을 법을 통해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소년법은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다릅니다. 나이대에 따라 범법 소년, 촉법 소년, 범죄 소년으로 나눕니다. 범법 소년은 범죄를 일으킨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를 말합니다. 이 나이대의 어린이들은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범죄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제 또래 친구들은 범죄를 일으켜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무섭기도 해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어서 볼까요? 촉법 소년은 만 10세에서 만 14세 미만의 범죄 청소년들을 일컬어요. 촉법 소년은 범법 행위를 저질렀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 나이입니다. 다만 죄질에 따라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촉법 소년 이상의 절도 등이 범죄라는 자각을 가진 연령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성인과 같은 형사처벌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죠. 촉법소년 처분 절차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촉법소년은 경찰 수사를 받고 법원 소년부로 넘겨지게 됩니다. 이때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은 남지 않지만 법원에서 정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보호자가 감호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소년원에서 2년을 보호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범죄 소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소년은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범죄 청소년들을 말합니다. 범죄 소년은 촉법 소년과 달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소년 처분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경찰이 검찰로 범죄 소년을 송치합니다. 검찰은 판단에 따라 형사 법원으로 회부하거나 혹은 법원 소년부로 회부합니다. 만약 형사 법원으로 회부된 경우 유죄 판결 시 소년교도소에 복역하게 됩니다. 소년교도소에 복역을 하면 청소년이지만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법원 소년부에 회부된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세 번째 활동입니다. 청소년 범죄자의 특징. 청소년 범죄자들은 사건의 심각성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래의 뉴스를 보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큰 처벌이 없는 소년법을 악용하기도 합니다. 청소년 범죄자는 소속감이 결여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가정이나 학교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방황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회적 압박에 의한 스트레스 등 여러 심리가 뒤섞여 복잡한 감정 상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그럼 왜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건가요? 청소년 범죄의 원인이 궁금해요. 우리 같이 궁금증을 해결해봐요. 네 번째 활동입니다. 청소년 범죄의 원인. 소년 범죄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애착 손상입니다. 애착 손상은 위기 상황 또는 중요한 욕구가 있을 때 돌봄을 기대한 대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상처를 말합니다. 애착 손상은 특히 가정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폭력과 학대를 경험을 했을 때 발생하기 쉽습니다. 애착 손상으로 인해 기댈 곳이 없어진 청소년들의 보호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이미 위기 청소년인 선배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위기 청소년인 선배들을 믿고 의지하며 그들의 비행적인 생활 방식을 배우고 답습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연스레 비행과 범죄에 친숙해집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범죄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다섯 번째 활동을 통해 같이 알아봅시다.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해결책은 모든 가정의 정서적 울타리가 튼튼하도록 사회에 많은 관심과 제도적 장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범죄를 막을 수 있는 1차 방어선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폭언이나 폭행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애착 손상을 겪게 되고 비행을 보다 손쉽게 접하게 됩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따뜻한 지지와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부모 교육이 필요합니다. 덧붙여 가족들이 행복한 시간을 많이 공유하며 보낼 수 있도록 사회, 경제적인 시스템 마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범죄자들에게 낙인 찍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적절한 교화를 실시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청소년 범죄자들은 언젠가 다시 사회에 돌아와 사회인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범죄에 대한 인식을 깨닫고 친사회적인 모습으로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화가 욱 차올랐을 때 한 발 물러나서 나를 보는 습관을 들여보면 어떨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행동 양식을 셀프 모니터링이라고 합니다. 나를 비추고 있는 거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열심히 온라인 학습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나에게는 성실한 면이 있구나 생각할 것입니다. 반면 그림처럼 화를 내는 학생은
셀프 모니터링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짜증나. 소리를 크게 지르고 물건을 엎어버리고 싶어. 그런데 잠깐, 내가 지금 화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지? 내가 홧김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피해를 받게 되는 사람의 마음을 떠올려보자. 내가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면 상대방은 많이 힘들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겠어. 그리고 범죄는 내 인생에서 나에게도 해로운 일이니까 안 하는 게 좋겠어. 내가 범죄를 저지르면 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은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내가 지금 그 정도로 화를 낼 만한 일일까? 상대방에게 잊지 못할 큰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 보셨나요? 화가 치밀어 올랐을 때 일시정지를 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모습과 생각을 되돌아보면서 평정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파악하는 능력을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메타인지 능력은 연습하면 할수록 발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잠시 멈추고 나의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는 게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경험이 쌓이다 보면 능숙해집니다. 앞으로 친구나 부모님께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내 앞에 거울이 있는 것처럼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봐야겠다. 학생들 중에는 절도 및 금품 갈취, 폭행, 성폭력 및 불법 촬영 등 심각한 중범죄를 무분별하게 행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이미 셀프 모니터링을 하기에는 심신이 많이 무기력해지고 스스로에 대한 애정이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자신의 범죄 행위를 스스로 멈추기 어려워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 점을 떠올려 봅시다. 지금이라도 그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범죄 행위는 법적 근거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은 나에게 괴로운 시간들을 선물하지 않는 거예요.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된다면 나는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소년법이 내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지켜주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의 죄책감이 언제든 나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선생님, 스스로 범죄 충동을 참기 힘들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럴 땐 청소년 상담 전화 1388을 활용해 주세요. 1388은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운영하는 상담 전화입니다.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고민을 청소년이 직접 전문 상담자와 심리 상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든 마음 놓고 편하게 상담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학업 및 진로, 친구 관계, 가족 문제, 학교 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등의 문제, 데이트 폭력, 가출 고민, 자살 등 다양한 주제로 상담을 나눌 수 있어요. 사랑하는 내 자신을 위해 상담을 해보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상담 선생님께 하는 것만으로 내 삶을 되돌아보고 생각을 바르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면 유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적절한 지자체 및 행정기관의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주변의 비행 행동을 일삼는 또래나 선배들의 기대기보다는 1388 상담 전화를 활용하기 꼭 명심해 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범죄의 정의와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